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 문학과 화작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긴장된 하루를 보냈죠.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평가원이 출제하는 수능 직전에 직접 출제한 마지막 시험,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험이었으니만큼 여러분이 긴장 많이 했을 거고요. 욕심도 많이 났을 거고요. 불안하기도 막 불안했을 거고요. 그 마음 잘 압니다. 제가 해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늘 상기해야 될, 이런 시험을 끝내고 나면 상기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꼭 상기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이건 연습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수능 때 내 최고의 실력을,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자양분으로 잘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자, 지금 문학 제가 3부와 4부에서 할 건데요. 3부에서는 이제 고전 소설하고 그 다음에 갈래복합 세트. 그래가지고 작품 수가 4개나 되니까 조금 많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문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문학 시험이요. 여러분 이제 총평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8개 작품 가운데 3작품이 연계 출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6월 모평에 비해서 6분의 4였던 때에 비하면 8분의 3으로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작품의 어떤 연계의 직접적인 연계의 개수는요. 그러나 제가 지금 바로 시작할 고전 소설도 사실은 연계는 아니지만 연계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과히 어떤 낯선 작품으로서의 어떤 당혹감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았던 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분의 3보다 더 많고 8분의 4라고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이 현대 소설, 또 현대 시는 당연한 거고 고전 시가와 현대 소설마저도 연계 출제된 그 교재에서 그대로 지문이 통째로 다 고스란히 직접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9월 모평을 보면서 그걸 진짜로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 이거 지문이 그대로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통째로 다 읽을 시간을 통째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엄청난 쾌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본 수능에 가서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이번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회였는데, 자, 그런 점 생각하면서 또 문항들도 상대적으로 정답이 무엇인지를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어떤 장치나 사인 같은 것들이 비교적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전 시험들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제 3부 먼저 18번에서 21번 세트 고전 소설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작품은요 광활룩이라는 작품이고 이제 이건 가명 필명일 텐데 수산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 작품은 거기 이제 뒤에 21번 보기에도 나옵니다만 딱 보자마자 이도린이라는 인물은 처음 봤습니다만 춘향전 그래요, 맞아요. 춘향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 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그 춘향전을 모티프로 한 또 다른 작품을 창작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겠습니다만 춘향과 이도령이, 여기서는 이도린입니다만 처음 만나서 이도린이 춘향을 만나고자 방자에 해당하는 김한이라는 인물을 파견하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연계는 아니었지만 이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춘향전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읽은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지문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독특한 점이 여기 A 부분이라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번 문제도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제1회부터 8회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제1회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일종의 인트로 같은 거죠. 그죠? 이게 있습니다. 봄놀이라는 이제 어떤 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오작교에선 선랑이라는 건 이제 아주 준수한 남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남자 주인공 이도린을 얘기하는 거죠. 이 봄바람에 취하고 그리고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은 아리따운 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춘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도린과 춘향이
이제 한 공간에 같은 공간 이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광활루에서 그 근처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을 이제 시구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광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요 회의 제목은 봄놀이고요. 작품 전체의 제목은 광활루기야. 근데 이 광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광활루기라는 본 작품입니다. 그죠? 이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어요. 이제 글 쓴 사람이 수산이라는 이가 광활루라는 공간적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의 서사적 기능에 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광활루가 없었다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다면 춘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탄생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광활루라는 이 공간적 배경을 이 작품의 제목으로 삼았다라는 어떤 자기의 뭐랄까 이유랄까 의도랄까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필연적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광활루가 있었으니까 둘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개연성과 필연성을 지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역할을 이 A 부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21번 문제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저 그네 뛰는 모습이라는 건 이제 춘향이 그 그네 뛰는 모습이죠. 이도린 남자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몽룡, 이도령, 그렇죠? 근데 이도린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름이 이몽룡에서 이도린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주인공 이름은 그대로 춘향이에요. 월매도 그대로 월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김한이라는 인물 나오죠. 자, 이게 이도령, 이몽룡 이듯이 이 김한은요 방자를 이제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이 작품에서는 방자가 김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지러지라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이거죠, 그죠? 그래, 김한이 대답합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이 낙수에 빠져 죽은 이라는 것이요, 복희 씨의 딸 복비라는 여자가 있어. 낙수에 빠져 죽은 것으로 그 한을 상징하는 인물로 중국의 고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 이게 이제 여러분 운우지정이라는 한자 성어를 알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주군이 그다음에 이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물론 이 사람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디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아니 저게 도대체 인간이라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죠. 자, 도련님께서는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랬어요. 자, 도련님께서는 교방이라는 게 기생학교야 말하자면, 그죠? 거기에 행수기생이라는 게 뭐냐면 기생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월매, 이게 이제 춘향의 어머니죠, 그죠?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김한이 이도린에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작품의 재미있는 점이요. 앞에 아까 우리가 요런 인트로가 있는 것도 일반 고전 소설에는 흔히 등장하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요.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나와요. 봐봐. 도련님께서는 교방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 해놓고 괄호를 쳐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요, 일종의 편집자적 논평, 일종의 서술자의 개입 같은 거예요. 서술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자기 목소리를 직접 노출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웃기는 게 이 서술자가 이 인물이 하는 이 대사, 이 말도요, 이 말 자체를 자기가 우리한테 들려줘 놓고 그래놓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을 자기가 해버려요.
자,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라는 게 바로 월매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아니, 저 여자가 월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그럼 전라도 전체의 절색이고, 그리고 또 도내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 조선 땅 전체의 절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합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불러오거라. 이랬어요. 그래서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제 기역 밑줄 그은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괄호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또 괄호가 등장하네요. 자,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또 서술자가 요 말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 그렇게 저렇게 예쁜 여인이라면 한번 보고 싶어 할 만하지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수용적인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평가를 합니다.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고 무엇 하시려고요? 그럼 또 봐요. 눈치 빠른 기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마치 뭔가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 다큐멘터리 같은데 내레이션 하고 있는 목소리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게 이제 들리죠. 왜? 이제 뭐 요즘 종종 이런 식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에 여러분 익숙할 텐데 서술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눈치 빠른 기만.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못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랬어요. 이에 기만이 머리를 떨고 구웠다. 어이씨, 어쩔 수 없네. 가는 거죠. 자,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풍경 즐기려고 나가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거야. 그냥 따라온 거죠. 그죠?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풍경 즐기려는 옆집 아이 따라 나온 거였는데 그네를 탔어. 근데 그 그네 타다가 잠깐 옷매무새가 흐트러져가지고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광활로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그럼 이게 누구지? 자,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랬죠?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활로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꽃그늘 속에 가만히, 이제 문제로도 뒤에 이어집니다만, 꽃그늘 속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은폐된 상황에서 저쪽에 이도린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도린의 모습이 티 없이 맑아서 춘향이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어요. 호감을 갖게 된 거죠. 뭐야, 저 남자 멋있네. 지금 이도린은 춘향이한테 반했고 춘향이는 이도린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만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낭자 어디 있어?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기만이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됐죠? 그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겠죠. 야, 우리 도련님이 저 데리고 오란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기만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워 말고. 그럼 이제 앞에서 노여워하는 반응을 춘향이 김한에게 보였을 거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요. 내 말 한번 들어보.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 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을 쥐인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이랬어요. 이게 누구냐? 이 귀인, 이제 김한은 이렇게 멋지게 행차했던 그 남자가 너를 부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쌓아 나가는 거지, 그치? 그랬는데 네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귀인을 본관 사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도린의 아버지, 그죠? 그랬더니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요. 이도린. 기특한 기만. 잘한다, 잘해. 미션 자기 임무를 완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추워주는 거죠. 서술자가.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낭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이제 용건을 본격적으로 전달했네요.
자,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데려오라고 했겠느냐 이거죠. 네가 춘향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짓거리를 해서 이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했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알고 쟤 춘향이지? 쟤 데려와라 했겠니? 네가 중간에서 쟤는 춘향인데요, 뭐 쟤는 기생의 딸이고요 했으니까 데려오라고 했겠지. 난 안 간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춘향낭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사리 분별이 어둡냐? 라고 물으면서 뒤에 이어진 얘기 보세요.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절묘한 우연이 겹쳐서 오늘 이 일이 성사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냐 선녀냐 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 라고 하시기에 행수기생의 딸입니다 라고 말했소.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그럼 봐, 갈 수 있으면 간다 그러면 이제 복이 굴러드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서 만나게 되는 거겠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대목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춘향과 이도령이, 여기서는 이도린으로 이름은 다릅니다만 만나게 되는 대목이다 보니까 연계는 아니지만 처음 보는 작가와 작품명이지만 전혀 비연계라고 낯선 문학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익숙한 제재를 첫 문학 지문으로 여러분이 오늘 만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의 이 뭐 수능이든 학평이든 뭐 모평이든 간에 말이죠. 이런 해설 강의들은요. 정답이 뭐다 라는 거, 그 해설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했고 여기에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출제자의 눈을 배우면서 내공을 쌓기 위한 거란 말이야. 자, 이 문제 유형은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고전 소설에서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등장하는, 자, 누구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뭐 이렇게도 문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다, 고전 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내용 확인하는 문제, 줄거리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라는 문제를 묻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물론 최근에 한동안 안 나오던 고전 소설에서의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가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려 놓을게요. 자, 볼까요? 옆집 여자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옆집 여자아이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죠. 춘향이 옆집 여자아이가 풍경 즐기러 가는데 따라 나온 거였어.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네를 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 이런 얘기 나왔죠. 이건 전혀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그지? 자, 이도리는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월매의 딸이다 춘향이가 라는 설명을 김한이 이도린에게 하긴 했지만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반응을 이도린이 보인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김한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부르면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불러도 안 올 겁니다 그랬지. 이거 틀렸어요.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자,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선 게 아니라니까? 옆집 여자아이가 풍경 구경하는데 따라 나선 것일 뿐이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또 뭐야? 그네를 탔잖아, 타기는. 그쵸? 이게 다 틀렸어. 자, 1번 이도리는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게 답이겠네요. 왜? 자, 춘향이 자신 이도린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런 대목이 있었죠. 꽃그늘에 숨었는데 웬 남자가 하나 있는데 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근데 그걸 이도리는 모르잖아요. 그치? 숨어서 그냥 혼자 호감 느낀 것에 대한 서술이었지 그게 이도린에게 전달된 루트는 어쨌든 지문 안에 등장한 적이
자,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무슨 장소네요. 사실 이 작품은 아까 우리가 지문 첫 부분에 나오던 그 인트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광활루라는 이 공간적 배경을 작품의 제목에까지 전면적으로 내세운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를 작가가 이미 거기에다가 막 설명을 해놓은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다른 여기 안에서 더 세부적인 공간인 꽃그늘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서사적 기능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자, 고전 소설에서 앞에서 봤던 내용 확인하는 문제,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소재나 배경의 서사적 기능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거지. 또 주로 출제되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문제가 20번으로 나왔고 21번은 이제 외적 증거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또 거기에 한두 개 정도를 더 덧붙이자면 이런 거 있죠. 인물의 발화를 묶어놓고 그 인물이 하는 말을 분석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묻는 문제라든지 뭐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위음 밑줄 쭉 그어놓고선 거기에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태도나 뭐 언행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것들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꽃그늘은요.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그네를 타려고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잠깐 말소리가 들리니까 몸을 숨긴 곳에 해당하지 않니? 자, 기만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기만을 뭐 기다렸어? 아니죠.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딩동댕. 사실 요거는 앞에서 봤던 요 18번 문제 1번 선지하고도 엮여 있다. 그치? 왜냐하면 여기에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호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치? 한 군데에서 사실은 다 나온 겁니다. 자,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근데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장소. 아니, 김한과 이도린은 지금 그 대화는요, 꽃그늘에 춘향이 숨기 전에 다른 데서의 이야기, 대화잖아요. 그죠? 자,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인기척이 들리니까 잠깐 몸을 숨긴 그런 춘향이가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중 상황을 잘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0번 문제 갑니다.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자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거든. 자,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주어. 이건 맞죠, 그죠?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이랬으니까 맞는데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지? 그게 무슨 이도린이 무지에서 그네 타는 사람을 보고 저게 금이냐 옥이냐?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지하시다니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자, 2번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자, 보세요. 고귀한 신분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죠? 행수기생의 딸이라는 게 뭐 고귀한 신분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선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자, 보세요.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라는 말, 그게 이제 춘향이다라는 말을 이도린한테 김한이 했나요? 아니야. 이런 얘기는요, 이도린이 이런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아까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 얘기하는 데에서 나오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어, 이도린한테 김한이. 그죠? 자, 4번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그런 거 있죠.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야, 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금 사리 판단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자,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그지? 너 현명하고 지혜로우니까 판단 잘해서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야 복을 얻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돼서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자, 5번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자, 춘향한테 하는 말, 김한이 가서 하는 말을 보면, 자, 우리 도련님이 추능이 일어난 때가 마침 오늘이고 또 마침 네가 와서 여기서 그네를 띄었으니 이 우연들이 겹쳐서 거듭되어서 그래서 이 너희 당신들 두 사람의 인연이 생긴 거니까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를 판단하면서 선지들을 제외해 나가고 정답지를 남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물, 성격, 또 그의 어떤 언행, 서사적인 어떤 그 역할과 기능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21번인데요. 수산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소설 광활록이다 이거예요.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고 지금 제1회를 우리는 봤네요. 그죠? 자,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가 있어요. 그죠? 그 시구가 예를 들면 앞에서 처음에 나왔던 오작교에선 선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아래선 가인이 그네를 뛰네 이랬던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해당 회에 대한 견해, 이게 바로 그 아래에 나와 있었던 인트로의 설명, 광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에서부터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까지를 얘기하는 걸 거야. 자,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 자,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 이때의 평을 하고 감상을 노출하는 이 주체는 누구겠어? 서술자야 말하자면. 그쵸? 이제 그게 뭐 아까 밑줄 기억이 있었던 부분,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그 위에도 그 아래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괄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서술자의 개입 얘기하는 거죠. 자,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광활록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 자,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요게 식구와 견해 요 부분이 바로 A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이나 감상을 작은 글씨로 쓴 게 기억이야. 그래서 A하고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단 말이야. A에서는 식구를 활용하여 그랬죠. 메뉴에 나왔던 두 줄 있었지. 그 다음에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봄바람 윗줄에 있었고 아랫줄에는 버드나무 언덕이 있었고요. 이게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 1회의 제목이 뭐였어요? 봄놀이였거든요. 그죠? 딩동댕.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시구 밑에 있던 설명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읽을 때 그랬습니다. 광활루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를 설명해 놓은 대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체의 개연성을 보여주고.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얘기했죠. 자, 광활루가 없었다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다면 춘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뭐 그 말을 뒤집어 놓은 거긴 한데 광활루가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갈 수 있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놀러갈 수밖에 없었고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했으니까 이게 서사전개의 개연성을 보여준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필연성이랄까요? 사건 전개의 필연성이랄까요? 그런 것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그럴 법함 그런 이야기야. 그럴 만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인물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 만한데? 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 그게 서사의 개연성이에요. 자, 4번 기억은요.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해. 자, 기억이 뭐였는가 하면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래놓고 기억이 뭐라고 했는가?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술자의 개입이었습니다. 맞죠? 자, A와 기억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광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A와 기억의 이유는 존재 이유 혹은 서사적인 기능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치? 자, 답을 5번으로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연계는 아니었지만 연계와 진배 없는 다를 바가 없는 21번까지의 세트 고전 소설을 끝냈고요. 광활루기를. 이제 22번부터 27번까지를 달고 있는 갈래 복합 세트 현대시 2편과 그리고 고전 산문 1편을 달고 있는 고전 수필 1편을 달고 있는 세 개의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요 3부에서 다룰 작품 중에는 이 작품, 가 작품 하나만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에게라고 되어 있는 요 시만 수능 특강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맞죠? 자, 올해 문학 작품 이제 이번 9월 모평에서 8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 연계 출제됐다고 하는데 그 3개의 연계는 모두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됐습니다. 저는 수능 특강 문학 지필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가 집필했는지 이거 가져와서 소재 선택한 분이 누구인지 사실 이것도 제가 고른 작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올해는요 우리 팀에서 한 선생님께서 고르신 작품인데 백석의 이 시가 딱 연계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시가 연계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비연계였다고 쳐봐. 이 시를 그냥 여러분이 맞닥뜨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8분의 3 이 연계가 다소 약한 듯 느낌이 있겠지만 그걸 보완할 만한 여러 가지 고려가 평가원의 고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봐 8분의 4와 다름없는 좀 전에 봤던 광활루기가 비연계지만 별로 낯선 작품이라는 부담이 없는 그리고 and 8분의 3에서도요 8분의 3이 그냥 3이 아니고 3이야 3자가 큰 3자야 그죠? 왜? 현대시는 당연히 그 작품 그대로고요 고전 시가는 보통 뭐 예를 들어 연시조면 다른 수 같은 것들을 수특 수안에서 안 다룬 수들을 다루거나 그런 경우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고 호화곡이라는 노래의 제가 제 4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1, 2, 3, 4수가 고스란히 그대로 연계 출제가 된 거. 시어 뭐 이렇게 뭐 한두 개 살짝 바꾸어 놓은 표현 바꾸어 놓은 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대 소설도요. 일부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 현대 소설 지문이 다 고스란히 수능 특강에 들어 있는 거였어.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수특에서 여러분이 읽은 대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연계예요. 아셔야 돼. 자, 북방에서 이제 이게 공간적 배경이죠. 1940년 7월에 발표된 건데요. 이 백석이 40년에 그 신경이라는 곳에 만주의 신경이라는 곳에 가서 체류를 할 때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했어요. 그 결과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잘 봐. 아득한 옛날에 자, 이 작품은 다시 잠깐만 수능 특강 교재 101쪽에서 연계 출제됐고요. 제가 수능 특강 강의 제 16강에서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약점 공략 강의에서 제 4강에서 함께 다시 한번 다루어 보기도 했던 바로 그 작품 연계 출제된 겁니다. 그럴 때 다 했던 설명이긴 합니다만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할 때 나가요. 화자인데 화자가 이때 여기에 화자는요. 그냥 개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뭐냐면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나예요. 알겠죠? 나는 떠났다. 이 떠났다는 게 바로 이 북방에서 남진해 온 그래서 이 한반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이 남하해 온 과거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를 상상으로 재구성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그랬죠? 자, 숙신이라는 게 만주의 이민족의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여진족 알죠? 요 알죠? 거란족이 세운 나라고, 금, 여진족의 나라고요. 자, 이렇게 이름 보자.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지금 다 북방 쪽에 있었던 국가나 부족의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것들을 떠나왔어. 그다음에 흥안령도요. 북만주의 산맥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음산이라는 것도 요동 인근에 있는 지명이고요. 아무르라는 것은 러시아 이름으로 여러분들 흑룡강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흑룡강을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숭갈이라는 것도 송화강 들어봤죠? 그 송화강을 만주식으로 이름 부르면 숭갈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봐요. 이거 전부 다 북방의 지명들 이런 거, 또 뭐 부족명들, 국가명들 이런 걸 쭉 열거하는 거야. 그걸 떠나왔다고. 먼 옛날에, 그치? 자,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대. 그러니까 자, 주변에 그때 함께 있었던 뭐 이웃 부족과 국가들과 자연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뭐랄까 팽개쳤달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아예 안녕 난 떠날게 그러고 그냥 내려온 거야. 남하에 왔다 이거야. 우리 민족이.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이라는 게 이제 창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얘네들이 다 뭐야? 가지마 막 붙들었겠지. 나를 막 붙들었을 텐데 얘네들을 속이고 배반하고 떠나왔어. 그러니까 남하해온 남진해온 우리 민족의 이 이동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여기 드러난다고요. 여기 지금 과거 우리 옛 선조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같은 게 여기 반영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석별하고 슬퍼하면서 막 붙들고 막 이러던 말들을 했었어, 이 자연물들이. 근데 그냥 버려두고 떠났단 말이야. 오로촌이 멧돛을 잡아. 멧돼지이고요. 뭐 오로촌이니까 오로촌족이라고요. 그 중국의 이제 그 이민족의 이름입니다. 소수민족의 이름이에요.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라는 게, 솔론족이라는 게 또 중국의 소수민족의 이름이라고. 자, 이런 이웃 부족들이 나를 환송해 주던 것. 그래서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석별의 정을 표현하던 그런 것들도 잊지 않았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 나는 진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득한 먼 옛날 우리 민족이 떠나오던 때를 상상하고 있어. 그때 그렇게 자연과 이웃들과 이별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상상에 의한 표현이고요.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떠나올 때 별다른 큰 심리적 고통 없이 아이고 저것들하고 어떻게 헤어지나, 나는 못 가겠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떠나왔단 말이야. 별 생각 없이. 여기서 앞대라는 게 이제 보통 뭐 황해도나 강원도나 이런 쪽 아래쪽으로 이 한반도 남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로 떠나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만 게을리, 그냥 평안한 삶을 지향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살기 좋은 쪽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떠나왔다는 거죠.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햇귀라는 게 이제 사방으로 뻗친 햇살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얀 옷을 입고, 백의 민족이잖아 우리가, 그치? 그다음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그럼 보세요. 요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좀 다소 안일한 역사가 지속되었던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봐라. 그냥 평화롭고 안온한 일상을 살아왔어. 그런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지속되어 왔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밤에는 먼 개 짖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수많은 우리가 외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했다는 건 뭐겠어? 뭐 일종의 뭐 사대주의랄까요? 그죠?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굴욕적인 어떤 외교적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민족의 역사가 굴욕적인 역사, 공포와 불안에 떨던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그러면서 나는 부끄럽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 남진해온 한반도에서의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뼈아픈 회한과 통찰 같은 게 여기는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 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비가 깨져, 돌로 된 비석이 깨졌다는 건 예를 들면 뭐 그 대표적인 거 뭐 그 광개토왕릉비 같은 거, 광개토왕비 같은 거 생각해봐요. 거기에 그런 돌 비석이 깨지고 막 가마귀가 긴 족보를 이뤘어. 세월이 엄청 많이 흐른 거죠.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지금 이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 이건 무엇 때문이겠어요? 이 작품이 1940년. 백석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야, 그지? 특히나 일제강점기 후반, 말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겼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점되면서 일제에 의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던 때,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나의 옛 하늘, 나의 옛 땅, 나의 태반이 다 뭘 가리키는 말이야? 북방을. 남으로 아까 얘기했던 아득한 먼 옛날 떠나 내려오기 이전에 원래 우리 삶의 터전,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북방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무엇 때문에?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 때문에. 거기에 쫓겨서 지금은 돌아왔어요. 그럼 봐봐. 돌아왔는데, 자, 이런 그 불안과 고통과 시름과 슬픔에 잠긴 역사가 진행된 이곳이 아니라 평화롭고 더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던, 별 걱정 없던 북방으로, 그때 살던 그 북방으로 돌아왔으면 거기에서 옛날에 영화로웠던 것을, 그리고 막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웃 부족과 국가들과 잘 지내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야 되지, 과거의 영광이. 근데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 그럼 봐요.
매우 힘들고 지치고 생기를 잃었고 이런 풍경만 지금 북방에 펼쳐져 있는 걸 보는 거야. 이 북방에 누가 와 있어 지금? 사실은 백석이. 그지?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만주 땅은 이런 곳이란 말이야. 지금 생명력을 잃고 과거 우리 민족의 영광을 되찾을 길이 없는 이미 그냥 낡고 쇠해버린 그런 풍경만 있는 곳.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자, 얘네들 바람, 물, 세월 얘네들은 다 뭐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가버리고 이게 하나도 없어. 이것들이 이렇게 열거된 것들. 이런 식의 시구 구성이 백석의 특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열거한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한테 친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 내가 뿌듯해하던 것들,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없단 말이야. 흘러가 버리고. 어디에서? 북방에서. 북방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비애, 허무감 이런 게 이 작품에 아주 우울하게 깃들어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번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자, 24번 문제는 미리 읽어봄으로써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생김새가, 그지? 읽었다면 선지를 읽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또 이 작품이 수능 특강의 101쪽에 있는 거니까 아마 진짜 극히 일부 수능 이제 사실 오늘 요 시험 치른 게 수능 71일 남았나 그런데 여태까지 수능 특강 문학 공부 하나도 시작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 있긴 있어. 소수가. 근데 그런 사람 아니라면 수능 특강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봤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는 작품, 공부했던 작품, 인상적이고 마음 아팠던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인도 역할을 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해주는 복이 없이도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을 테고, 아니 아예 안 읽어도 됐을 작품일 테고 시험 상황에서는. 자, 답 골라낼 수 있겠네요.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한령을, 음산을, 암우를, 순가리를 했는데요. 이게 기역이야.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 지금 열거되고 있는 수많은 민족, 나라, 지명들이 전부 하나의 지붕 아래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북방이라는 거죠. 그렇죠? 북쪽 지방. 됐지? 니은이 뭐냐면요.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랬는데 의인화된 자연물. 맞지? 요거 사실은 수능에서 말이에요. 아니, 수능 특강에서 말이죠. 그때 그 세트 101쪽에 있는 세트에 1번 문제 1번 선지가 바로 요거야. 의인화된 자연물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출제 요소가 고스란히 이어진 케이스에 해당하죠. 자, 니은에서는 그래서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해. 의인화된 자연물이죠. 왜? 자작나무, 이깔나무가 슬퍼하면서 막 울면서 떠나보냈고, 뭐 갈대와 장풍이 막 붙들던 말을 했고 나를. 그랬으니까 이건 의인화된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화작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딩동댕. 됐죠? 그다음 디귿에서는요. 디귿. 오로촌이 맷돛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했는데,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제시.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네. 문장의 구조가. 그지? 화자가 북방에서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보여주겠다. 잊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된다 그랬어. 리을은요.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인데요. 미음 가면요.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젖어. 시름에 쫓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기지 못할 슬픔, 시름 이런 게 지금 리을에 있던 게 미음으로 살짝 변주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리을과 미음은 보세요. 반복 변주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상반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리을은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미음은 지금은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 때문에 그것에 쫓겨서 지금 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이상해. 모호하죠, 의미가. 그렇죠? 일치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은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이 없었던 때와 지금 그것이 가득한 때를 상반된 상황을 대비했죠. 그래가지고 상황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이때도 떠나왔고 이때도 떠나간다는 건데, 그러나 방향은 반대죠. 남진하던 것과 북방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진술한 거라면 모르지만 이건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미음 갑니다. 비읍 갑니다. 참, 비읍. 자,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같이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네, 비읍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 아까 얘기했던 무엇은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 그게 다 무엇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다 그렇잖아요. 뭐 조상, 형제, 일가, 친척, 정다운 이웃, 그리운 것, 사랑하는 것, 우러르는 것, 나의 자랑, 나의 힘이니까. 근데 그것이 부재함, 없다니까. 그게 없다, 다 사라지고 여기 없다는 거야.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이 세트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거 북방에서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시인데, 그러고서 통째로 읽을 필요 없이 그 가 작품에 단독으로 되어 있는 24번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이런 순서로 가는 거야, 수능에서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읽어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나 단독 문제가 25번에 있다? 근데 여러분, 최근 수능에서 이렇게 낯선 작품, 비연계 작품의 경우 이렇게 뭔가 보기에다가 설명을 주는, 특히 현대시 파트에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북방에서라는 가시가 연계 작품이 아니었다고 쳐봅시다. 낯선 시로 그냥 여기 수특수 안에 없었는데 출제가 됐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반드시 이런 보기가 필요했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게 있어야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 워낙에 어려운 말들도 많고 정확하게 시적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바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한테는 쉽지는 않은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계였기 때문에 그런 걸 생략해도 된다는 약속이 출제자와 수험생 사이에 성립이 가능한 거였거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야. 물론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은 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잘 여러분의 감상을 한쪽으로 잘 몰아가서 이렇게 유도해내기 위해서 이런 보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마치 6월 모평에서 김현승의 시 사실과 관습이라는 시에서도 그 보기 안에 설명을 통해서 해설을 가두어가고, 작년 수능에서 김종길의 문이라는 작품에서 보기를 통해서 해설을 이렇게 유도하고, 또 뭐 작년 6월 모평의 오규원의 봄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몰아서 여러분의 해석을 이해를 도왔던 그런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낯선 시다. 이건 수특수안에서 안 배운 시네. 문태준의 시 딱 보고 이리로 보기를 읽어보고 작품으로 들어가는 순서를 여러분이 스스로 잡아낼 수 있었어요. 됐죠? 갑니다. 자, 나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야. 화자는 지금 어른이란 얘기지.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시적 대상이겠네, 말하자면. 그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사실은 이 작품을 읽을 어떤 키워드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봐. 화자가 성년인데 얼음장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 생가, 자기가 태어난 집을 회상하는 시구나 라는 것만 딱 잡으면 그걸로 다 가는 거죠. 됐지? 갑니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라는 걸 좀 더 상세화한 거죠.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보는 거야.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문장의 상세화, 부연, 상술 같은 거죠. 지금 이해됐지? 자, 중요한 건 물고기네의 모습에다가 자기의 생가에 대한 기억을 겹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네 집의 모습이 자기의 어린 시절 생가의 자기의 옛날 나의 집에 대한 기억하고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안에 있는 물고기 식구들이 우리 옛날 내가 살던 나의 어린 시절 내 식구하고 겹쳐지는 걸로 읽어내면 되겠죠. 맞죠?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자,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했습니다.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진술은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화자의 태도나 정서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단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사실 어려울 거 없겠는데? 읽어봅시다. 자, 문태준의 살얼음 아래 같은데 라는 시 두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생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생가가 뭔지 알죠? 태어난 집. 그래서 앞에서 보기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그 생가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시적 상황이 뭔지 봅시다.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시적 상황이지 이게 뭐. 화자가 겨울 아침에 얼어있는 길을 걸어서 물가에 갔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가에 갔어. 그랬더니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이랬습니다. 뭔지 짐작이 가죠. 물가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 언 거야. 그지? 강물이 강물이거나 시냇물이거나, 그치? 근데 그 물이 얼어서 투명한 창문처럼 된 거죠. 창처럼. 그래서 나하고 물고기 사이에 창이 생겼대. 그 창 너머, 얼음 밑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그 너머에는 내가 있으니까, 그죠? 물고기는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자, 살얼음이 쫙 끼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창이 살얼음이지, 그지? 물에 낀 살얼음인데, 그게 이제 집으로 치면 말이야. 물고기네 집이 이제 물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있는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 창문인 거야. 물고기네 집에. 맞죠? 저 너머에서 내가, 화자가 물고기네 집을 지붕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지붕 위치에 있는 유리, 창.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평평한 유리로. 그런 집인 거야, 지금. 됐죠? 자, 투명한 창 아래에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물고기네 방이라는 게, 물고기네 저 안에 집이라는 게 뭐하고 겹쳐질 거라고? 생가하고. 나의 생가하고. 그죠?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기에 딱 있네요. 그죠? 나의 생가 같았다. 라고 딱. 그 이제 시의 어떤 발상 같은 게 여기 집약이 딱 돼 있는 거죠. 그죠? 딱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자, 그럼 이 생가의 식구들이라는 게 뭐겠어? 생가가 물고기네 방이니까 그 생가의 식구들은 그 물고기네 방에 있는 물고기들이지, 그지? 물고기들이 나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집니다. 자, 살얼음 위에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고기들 입장에선 숨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잡으러 온 무서운 사람이, 인간이 있으니까. 그 막 흩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화자는 저 물고기의 방을, 물고기네 집을 내 생가, 어릴 적 생가에 겹쳐놓고 있기 때문에 저 물고기들은 내 식구들에 대응되는 거지. 근데 그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봐. 그러고 막 도망을 치는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은 천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을 빼곡히 서서. 이랬어요. 얼마나 멋진 시입니다. 젖을 갓댄 어린 것들. 그럼 봐. 물론 이제 자기의 생가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식구들과 겹치긴 합니다만, 여기에 물고기들 중에 막 치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작은 물고기들은 찬마루에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너무 순진하고 어린 것들이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찬마루, 물론 이 안에, 집 안에, 그 안에 마루가 뭐가 있겠나? 근데 이제 마루에 대응되는 어딘가에서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도망갈 생각도 미처 못하고 막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미들은, 좀 더 큰 물고기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게 뭐 깊은 데라고, 그게 가장 깊은 속이라고 막 떼지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그랬습니다. 물고기가요, 도망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기도 하겠지. 막 좁은데 막 물고기들이 막 몰려 있는 거야. 깊은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숨을 수 있는 데라고 생각되는 데로 막 본능적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몰려 있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잠깐 피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런 풍경을 표현한 거야. 그러고 나서 두 마지막 행을 보십시오. 마음아. 이건 물론 나의 마음이죠. 그죠? 마음아, 너도. 이 너라는 게 마음이죠. 그죠?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그럼 보세요.
마음이 아직도 생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야? 어린 시절이 나한텐 아주 중요한 생생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어 나의 마음은 아직도 그 어린 시절에 고정되어 있는,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아니야. 깊은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죠.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시린 물속이고요, 시린 물고기라고 했어. 물론 살얼음이 낀 겨울날이니까 시린 물속이겠지. 그런데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았다고 할 때 이때 시리다는 건 단순히 온도가 낮다, 그래서 아우 시리다, 아우 물이 차 시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넘어선다고. 우리가 이럴 때도 시리다고 하죠. 아, 눈이 시리다. 슬퍼서 눈물이 이렇게 막 맺히려고 할 때 눈이 시리다고 표현을 한다고. 뭔가 울적하고 서글프고 슬프고 또 그립고,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아쉽고, 막 이런 복합적인 서러운 감정 같은 게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내면요, 그럼 이제 25번 아까 보기 읽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선지 판단을 해보잔 말이야.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읽는 준거가 되어 주었고,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핵심은 그거죠.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하는 거, 그죠? 자, 1번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거기 방이 어디 있어? 근데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보고 있군,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겹쳐보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공간에 있지도 않은 방을 생각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 표현을 쓴 거다, 이런 얘기. 인정할 수 있어. 2번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고, 맞죠? 그죠? 아니, 식구들인데 나를 못 알아봐. 아니, 당연히 물고기가 사람을, 생전 처음 보는 다른 존재를, 이질적인 어떤 생명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를 못 알아보고 도망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물고기들이 나의 회상 속 식구들에 대응되는 어떤 매칭되는 존재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 얘기잖아. 맞지? 3번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 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뭐 아마도 자기도 포함되어 있을. 자, 물고기가 자기 식구들의, 어린 시절 식구들에 대응된다면 거기서 놀고 있는 어린 물고기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그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던 뭐 형제, 남매들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뭐 사촌, 뭐 그지? 자, 화자는 비좁은 방구석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왜 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생가에서 어린 시절에 왜 따로 지내야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봐,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은 뭘 그린 거죠? 아까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뭐였어? 어미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막 도망가서 비좁은데 막 몰려서 막 있는 거야. 위험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잖아. 이걸 지금 어린 시절 생가에서 왜 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다 투영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매칭이 안 되죠, 그죠? 자, 5번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여 성년인, 아까 있어요? 성년이죠?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기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도 생가에 살고 있는가? 잊지 못할 그 기억. 그런 얘기니까 5번은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요, 뭐 이런 말들이 사실, 그치? 뭔가 정답의 표지, 좀 엉뚱한 느낌을 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을 골라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요, 이제 가나를 읽었으니까 가의 태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생가라고 한 것을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그럼 봅시다.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오, 그렇지. 왜? 북방에 돌아왔는데 다 뭐가 없어. 다 지나가고 없어. 그런 것들이니까 상실감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오, 좋았어. 이 지금 감정이요, 아, 내 어렸을 때 우리 집 같아, 아, 보기 좋아, 아, 행복해,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특히나 마지막에 시린이라는 시어가 환기하는 느낌 같은 것들, 시린 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화자의 감정이 이런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짐작할 수가 있는 맥락이 형성이 됩니다. 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어요. 가해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은 지금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치고요. 왜? 북방에 돌아왔는데 여기가 지금 되게 황량하고 뭐 내가 귀히 여기던 것들이 다 없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느꼈던 수치, 이게 무슨 수치심, 웬 수치심이야. 아무 맥락도 없이 갑자기 저런 정서나 감정에 대한 표현이 나올 수가, 성립이 가능하겠나요?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 북방이 화자에게 뭐 아끼던 것들이 다 가버리고 없다 그랬으니까 뭐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그랬는데, 만남을 기약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지금.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절망적이고 상실감이 크고 허무감이 큰 그런 상황이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거. 절망까지는 이건 좀 어울리는 표현 아니고요, 그죠? 서글픔 정도는 성립 가능해도 절망까지는 좀 저렇게 적극적인 어떤 설명의 그 단어를 선택하기에는 좀 머뭇대게 되네요.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원래 내가 떠나오기 전 북방이 막 그 자연물들이 나를 막 헤어지게 아쉬워하고, 그렇다면 뭐 생명의 섭리를 지향한다라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이런 표현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실존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확실하게 아닌 게 등장해. 부적절선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둘 다 수긍 가능하다, 이런 게 정답지로 선택되는 문제, 선정되는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를 읽을 건데요. 고전 수필입니다. 근데 이제 유본예라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봤을 텐데, 유득공은 알죠? 유득공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근데 유득공의 아들이고, 유득공도 그러했듯이 이 사람도 무슨 일을 했었는가 하면, 여러분 왜 규장각 알죠? 규장각에서 책을 펼쳐낼 때 검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책을 말하자면 검수하는 거야. 뭐 오탈자가 없는가, 이런 거를 막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을 편찬해내는 어떤 마무리 과정에서 책을 검토하고 교정, 교열하고 이런 일들을 하던 관리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 이문원이라는 게 규장각에 있는 건물 이름입니다. 노종기라고 할 때 늙은 나무, 이 종자는 그 전나무 종자인데요. 늙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문원에 한 늙은 나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쓴 글이란 말이죠.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보다. 짐작할 수 있겠지?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 자, 보세요. 이런 걸 이제 키워드로 잡고 들어가는 거야.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이 여기에 등장할 겁니다. 그죠? 그걸 중심으로 이문원 노종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하고서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거, 들어갈 만한 올바른 감상이 4개가 나올 거고, 잘못 읽은 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선지로. 맞죠? 자, 네, 잘 말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여야 돼. 그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쳐봐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되면요, 잘 말했습니다가 그걸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틀린 말도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사실 이런 건 다 출제하는 과정에서 다 출제진들이 고려하는 바입니다. 사실은요. 자, 보세요. 글 읽어봅시다. 유본예의 이문원 노종기. 이문원 동쪽에 늙은 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노종이죠. 그죠? 늙은 전나무겠지. 근데 적어도 100여 년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나무네요. 그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젖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구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생김새를 묘사했고요.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아주 많은 나무들은요, 이 그런 거 본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지를 이렇게 밑에 기둥으로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받쳐. 그죠? 사람이 지팡이 짚듯이 그렇게 늙은 나무는 이렇게 받쳐준다고. 받쳐놓는데 그 기둥이 모두 12개이다. 그러니까 그런 뻗어나가서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게 부러지고 말 그런 늙은 가지들이 아주 많은가 보죠. 기둥을 12개나 세워놨으니까.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규장각의 검서관이었기 때문에 숙직 근무도 했나 보죠. 좌우에 책을 쌓아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검서관이었어요. 자, 이따가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쏴쏴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들이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그랬어요. 이 늙은 나무가 얼마나 마음의 여유를 줍니까, 그렇죠? 숙직을 하면서 막 그러는 공간에서 막 책을 쌓아놓고서 막 일에 바쁘다가도 그 나무 밑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 마치 대궐 안에 이 몸은 있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들 만큼 나한테 평안과 휴식과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나무야, 그치?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과 나무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계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겠죠. 풀명자나 배, 귤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은 열매가 크더라도 자기가 살아갈 계책이 있는 거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지를 가지고 있어. 자,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 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더라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위해서 무거운 열매 갈리더라도 가지가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류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밟히더라도 손상을 덜 입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생존 전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식물들이 종마다.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봐요. 자, 얘네들의 삶의 계책이 다르듯이 저 늙은 나무도 삶의 계책이 있는 거네,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내버려뒀으면 죽었겠지만 저걸 인간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저 나무의 경우에는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에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깨달음을, 생각을 자기 동료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자, 뿔이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데 어느 정도 너무 심하면 뿔로 잘라줘야 돼. 인간이 잘라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자라가지고 광대뼈를 찌르나 보죠. 그죠? 그런 뚫을까봐 걱정이 되는 정도로 휘어서 자라는 그런 뿔이 있는 소들도 있나 보지. 그러니까 자, 이제야 알겠구나.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자,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자, 이런 암소의 경우에는 뿔을 잘라주는 인간 덕에 광대뼈가 뚫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듯이 저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야. 기둥을 사람이 세워줌으로써. 맞죠?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가 봐.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라는 곳이, 이건 지금 인적이 끊긴 곳이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면 원래 늙은 나무는 혼자 스스로는 이런 곳에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번성하게 저렇게 이문원 노종처럼 저렇게 잘 자랄 수는 없다 이거야. 늙은 나무는 사람이 도와줘서 기둥도 세워주고 돌봐줘야 한다.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 미리 읽었듯이 말이에요. 뭘 설명해 놓은 거야?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맞는 소리 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네, 잘 말했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반응을 골라보자 말이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둥 세워줬기 때문이에요. 딩동댕. 글쓴이가 널찍이 들이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 자, 요거죠. 그죠? 딩동댕. 그치? 한가로움과 여유와 휴식을 얻게 해준 거야. 이 나무가. 그 다음 3번.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랬어요? 요거는 봐봐. 틀렸지.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 그래서 무슨 나무는 열매가 무거워도 가지로 버틸 수 있고, 뭐 어떤 풀들은 뭐 바짝 땅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되나요? 자, 방금 예로 들었던 그 글에서 나왔던 무슨 그 과실수 아니면 무슨 풀들 얘네가 서로 다른 생명체하고 이익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냔 말이야.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말이야,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나름의 계책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애들은 이 이문원 노종과는 상반되는 거지. 쟤네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계책이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늙은 나무의 계책은 다른 존재의 도움을 얻을 운을 타고난 거야. 그렇지? 그런 필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건 성립 안 됩니다.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뿔을 잘라주지 않으면 광대뼈를 뚫을 텐데. 맞는 얘기고. 5번 글쓴이가, 그리고 이제 자, 요 얘기는요. 그래서 요거와 여기에 빗대어서 마치 그것처럼 저 늙은 나무도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맞죠? 자, 5번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야. 마지막에 왜? 자,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는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는 사람들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 기둥을 세워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A는 뭐냐면요, 나시에 나오는 살얼음의 창이에요. 그치? 물고기들과 나 사이에 있는 살얼음, 그지? 물에 낀 살얼음.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기둥입니다. 늙은 나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럼 봐요. 자, 살얼음의 창은 화자의 불안을 심화한다. 말도 안 되지. 화자의 이상향을 형성한다. 이게 살얼음의 창이 화자의 이상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자, B, 기둥. 늙은 나무에 받쳐준 기둥은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는다.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는다고? 이 기둥 때문에 글쓴이가 뭐 의지가 더 높아지나요? 자,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한다고요? 태도를 전환해? 가장 적절한 것이 될 수가 없겠네. 그지? 틀린 부분,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 A는 B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대. 자, 이 A, 살얼음의 창이 책임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B는 A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기둥이 살얼음의 창과 달리 상황을 극복하는 거, 죽어가는 나무가 살아나는 거. 근데 글쓴이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죠? A와 B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를 이게 답이네, 그치? 살얼음의 창, 그 창 너머로 저 물고기네의 상황을 나의 생가에 중첩시켜 놓고 바라보게 되는, 쟤들이 왜 날 못 알아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기둥은요, 저 나무가 기둥을 받쳐 놓아서 비로소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자기의 사색이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5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인데요. 가와 나 다 그리고 세 작품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세 작품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굉장히 큰 무언가가 정답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그럴 때 가나다 중에 이런 문제들은 마지막에 푸는 게 유리한데 가나다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건 정답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그랬을 때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막 다시 떠올려 보지 말고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데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작품 같은 걸 생각해봐. 전혀 상관없잖아. 그지? 얘는 답으로 설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문원 노종기에서 무슨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림이 드러난다. 자,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 여러분, 경외감이 뭔지 알아요? 이거 꼭 수능 치르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단어인데 이 경은 공경한다 이런 거야. 근데 외자가 뭐냐면 두려워할 외자거든. 그리고 경외감이라는 건요, 그냥 존경해, 좋아해 이런 걸로 경외감이라고 하지 않아. 경외감은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한테 가지는 감정, 막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 포함된 감정, 이런 거일 때 숭고한 대상 앞에서 느끼는 게 경외감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다를 엮을 걸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 겁니다. 자, 역사적 상황을 묘사한다 그랬는데요. 비극적 현실을 부각한다 그랬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자, 이문원 노종기 같은 게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는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결격 사유 무조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역시 마찬가지. 다를 가지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골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 수학으로 치면 소거법 그런 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닌 걸 제외해 나가는 방식. 뭔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걸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찾는 게 좋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냈다 그랬는데요. 나가 이제 가나다에 다 등장하니까. 근데 나가 어떤 인식인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건 비유나 상징 같은 걸 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 같은 걸 생각해봐요. 애초에 나가 우리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 역사적인 어떤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기법입니다만 여기 뭐 예를 들어 특히 마지막 부분 같은 데 보세요. 뭐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이러면요. 그 앞에서 열거했던 나의 소중한 것들이 없는 상황이 마치 무엇과 같이 뭐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라고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이 될 테고 나도 역시 이게 지금 이 살얼음 창 너머로 보이는 이 물고기네 집을 내 옛날 나의 어린 시절 생가에다가 빗대는 방식으로 그걸 회상의 어떤 그 매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풀 때 그런 얘기 제가 하진 않았었는데 거기 어디였습니까? 25번 문제였나요? 25번 문제 그 정답지 4번이었던 거. 거기 막 이렇게 그 급한 궁리를 하느라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를 보고 놀라가지고 막 좁은 틈에 막 몰려 서 있는 물고기의 모습이지만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도 어린 시절 우리 그 식구들이 비좁은 방에 막 이렇게 여러 식구가 함께 살아야 했던 어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걸 이제 그 상황에 빗댄 표현 같은 걸로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도 역시 이게 뭔가 마치 가축이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저 늙은 나무도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도 봤듯이 뭐죠? 어디 있어? 이렇게 20 몇 번이었습니까? 27번 문제를 풀면서 봤듯이 이게 뭔가 다른 존재들 사이에 서로 상생하고 좋아하고 돕고 그지? 이익과 뭐 이런 걸 주고받고 이러는 것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는 나중에 풀면서 틀린 부분 하나를 콱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3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요 3부에서 4작품 공부했는데요. 4부에서도 4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소설 하나와 고전 시가 3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문학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정리 잘 하시고 4부에서 또 만나죠. 안녕.